안녕하세요. 히오키 코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 계측을 통해 연료전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연료전지의 성능 평가 방법으로는 IB 곡선, EIS 측정이라는 두 가지 전기 계측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화학이나 전기회로 이론과 같이 여러 분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로 설계나 운전 조건 설계 등 연료전지 개발자가 고려해야 할 분야는 광범위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IB 곡선, EIS 측정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 성능 평가와 관련된 전기 기초 부분을 다루고 연료전지 개발자분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특정 연료전지의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전기 계측 전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이 세미나를 통해 고객분들이 연료전지의 평가 수단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연료전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론 분야의 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식의 베이스로서 전기화학의 이론과 전기회로의 이론이 있으며 그 둘을 바탕으로 전기화학 임피던스 해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베이스가 되는 기초 지식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본 세미나는 3장으로 구성되며 IB 계측과 전기화학 임피던스 계측의 기초를 설명드립니다. 제1장에서는 토대가 되는 전기화학 이론이며 연료전지의 IB 곡선을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제2장에서는 토대가 되는 전기회로 이론에 대해서 임피던스 측정을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제3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토대를 바탕으로 연료전지의 전기화학 임피던스 측정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전기화학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IB 곡선의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IB 곡선을 통해 평가하는 의의는 연료전지 전체의 대략적인 운전 효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오른쪽 IB 곡선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연료전지의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연료전지에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면 화학반응에 의해 물이 생성됩니다. 이 화학반응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에서 낼 수 있는 전류량은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는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이 나타내는 것은 연료전지에서 낼 수 있는 전류량은 기본적으로 가스 공급량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 화학물질의 이동을 다루는 화학 영역과 전자의 움직임을 다루는 전기 영역을 연결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추출한 전류량에 대해 연료 전지셀의 셀 전압을 플롯하면 좌측의 IB 곡선 같은 특성이 됩니다. 이 곡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류 밀도를 크게 해 나가면 그에 따라 손실이 나타나고 배터리로서 낼 수 있는 전압값이 낮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전류 밀도를 넘어가면 전압은 단숨에 떨어져 연료전지의 한계 전류를 받게 됩니다. 연료전지에서 낼 수 있는 출력은 방금 전 셀 전압 V와 전류 I를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셀 출력을 전류량에 대해 플롯하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부채꼴 모양의 특성이 됩니다. 연료전지의 입력을 가스 유량 Q, 출력을 낼 수 있는 파워 W라 하면 효율 W 나누기 Q는 비례관계가 무너지는 값에서부터 악화되게 됩니다. 연료전지의 설계상 이 V의 손실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B 곡선의 손실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성분으로 나뉘는데요. 연력학으로 계산되는 이론, 기전력 V0을 기준으로 하여 활성화 분극에 의한 손실, 저항 분극에 의한 손실, 농도 분극에 의한 손실입니다. 뒤에서 이 세 가지 손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성화 분극입니다. 활성화 분극은 수소와 산소의 산화 환원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소비할 때의 손실입니다. 저전류 동작 시에 지배적이 되는 손실로서 중고전류 대역에서는 거의 일정한 크기의 손실을 가집니다. 이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촉매의 성능 향상, 동작 온도의 관리가 파라미터가 됩니다.
IB 곡선에서는 활성화 분극을 분리할 경우는 IB 곡선의 저전류 밀도 대역의 값을 사용합니다. 가로축에 전류 밀도의 로그를 표시하고 세로축에 셀의 전위를 두면 저전류 밀도 대역에서는 비례관계를 보입니다. 이때 비례함수를 이용해 활성화 분극의 크기는 다음의 로그 관계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항 분극입니다. 저항 분극은 전자나 이온의 이동에 대한 저항 성분입니다. 이 분극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해 커지게 됩니다. 이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 전해질 막이나 전극, 세퍼레이터의 정기적 특성의 향상과 수분량 관리가 파라미터가 됩니다. IB 곡선에서 저항 분극을 분리할 경우는 뒤에서 설명할 콜콜 플롯의 계측값을 이용합니다. 계측값에서 비례정수 R을 취득하고 각 전류 밀도에서의 저항 분극의 크기는 저항 R 곱하기 전류 I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도 분극입니다. 농도 분극은 반응량이 증가했을 때 전극 근방에서 수소와 산소의 공급량이 부족하여 반응이 저해됨으로써 생기는 손실입니다. 이 손실은 고전류 내역에서 나타납니다. 이 손실을 억제하려면 수소나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산층의 특성 공장, 유로의 디자인, 수분량 관리가 파라미터가 됩니다. IB 곡선에서 농도 분극을 분리할 경우는 IB 곡선의 측정값에서 앞에 두 가지 분극 성분을 뺀 부분을 기본적으로 농도 분극이라 생각합니다. 농도 분극은 전류값에 대해 지수함수적 거동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측정값이 신뢰 가능한지는 그래프 형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분극의 파라미터를 정리했습니다. 연료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분극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료 개발 등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작 온도와 공급하는 수분량 등 기구적인 요소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전기화학 디바이스와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기구적 요소에서는 분포와 운전 조건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대형화, 스택화했을 때 실측평가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B 곡선에 의해 연료전지 전체의 대략적인 운전 효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측 그래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항 분극, 분산 분극, 농도 분극의 세 가지 성분으로 분리해 이해하면 된다는 말을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어서 제2장의 전기회로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임피던스의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피던스 측정의 의의는 시료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내부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충격을 주어 반응을 보는 청진과 같은 것인데요. 이 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측정 대상이 어떤 전기회로인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료에 전류 I를 입력했을 때 시료 양끝 간 전압 V의 크기는 I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을 독일의 물리학자 옴이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옴의 법칙입니다. 이때의 비례정수 R은 전기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며 전기 저항이라 부릅니다. 옴의 법칙의 편리한 점은 한번 R을 알면 어떤 I가 입력되어도 시료의 출력 V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료에 따라서는 입력에 대한 출력 V가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방금 전 옴의 법칙으로는 I와 V의 관계성을 표현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로는 다른 입력을 했을 때 시료의 거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임피던스라는 개념입니다. 방금 전 시료에 주기성이 있는 전류, 교류 전류를 입력하면 시료의 양끝 사이 전압은 크기는 전류의 진폭에 비례하고 위상은 전류의 위상에서 어느 각도를 회전한다는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진폭과 위상의 변화를 임피던스 Z로 나타내면 상기식처럼 옴의 법칙과 같은 심플한 방정식으로 시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Z에서 시간 변화의 거동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임피던스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진폭의 변화와 위상의 변화 두 가지 파라미터를 다루어야 합니다.
두 가지 파라미터는 복소수라는 실수와 허수에 의해 표현되는 수치의 개념을 이용하면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소 임피던스의 절대값의 크기는 전류에 대한 전압의 진폭 변화의 비례를 나타내고, 복소 임피던스의 편각은 전류에 대해 전압의 위상이 어느 정도 회전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좌측 그래프는 복소 평면이라 불리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실수축, 세로축은 허수축입니다. 전기화학 분야에서는 허수축은 화면 위쪽에 마이너스 값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피던스의 실수값 Z-가 3, 허수값 Z2-가 마이너스 4인 시료가 있을 때 임피던스의 원점에서 거리와 실축에서의 각도로부터 이 시료의 교류 전류를 흘려보내면 진폭은 전류의 5배가 되고 위상은 53도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표적인 세 개의 전기회로 소자의 임피던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저항 소자 R입니다. 저항의 경우 전류에 대해 전압은 크기만 관계가 있습니다. 위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전류의 위상이 그대로 전압의 위상으로서 나타납니다. 교류 주파수가 바뀌어도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소 임피던스로서는 실수값 R만 가지며 허수값은 0이 됩니다. 복소 평면으로 나타내면 저항의 임피던스는 실축상의 포인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콘덴서 C입니다. 콘덴서의 경우 입력한 전류에 대한 전압의 크기는 주파수에 따라 변화합니다. 고주파일수록 전기가 흐르기 쉬워지며 전류의 위상에 대해 전압의 위상은 90도 지연됩니다. 복소 임피던스로서 실수값은 가지지 않고 허수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소 평면으로 나타내면 콘덴서의 임피던스는 허수축의 마이너스 측에 있으며 고주파가 될수록 원점에 가까워지는 점군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일 L입니다. 코일의 경우도 입력한 전류에 대한 전압의 크기는 주파수에 따라 변화합니다. 콘덴서와는 대조적으로 고주파일수록 전기는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류의 위상에 대해 전압의 위상은 90도 진행됩니다. 복소 임피던스로서는 실수값은 가지지 않고 허수값은 오메가 L이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소 평면으로 나타내면 코일의 임피던스는 허수축의 플러스 측에 있으며 고주파가 될수록 원점에서 멀어져 가는 점군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의 개념에서는 이들 소자를 조합한 회로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항 R과 콘덴서 C가 직렬로 조합된 회로의 경우 그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는 단순히 소자끼리의 임피던스를 더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항 임피던스는 R, 콘덴서의 임피던스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므로 이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는 R-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것을 복소 평면으로 나타내면 가로축은 주파수에 상관없이 R, 세로축은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 0에 가까워지므로 이러한 플롯이 됩니다. 이것은 콘덴서의 플롯을 R만 우측으로 오프셋한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병렬 회로의 경우는 소자별 임피던스의 역수를 모두 더한 값이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의 역수와 동등하다는 법칙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R과 C의 병렬 회로의 경우 조금 복잡하지만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를 아래 식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소 평면상에 플롯하면 좌측 그래프처럼 반원 형태로 플롯합니다. 저주파 수측 극한은 실축의 아래 원점과 교체하고 고주파 측 극한은 원점과 교차됩니다. 이 RC 병렬 회로의 거동은 각 주파수마다 전기 회로의 어디가 주요 경로가 되는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저주파의 경우 콘덴서는 큰 저항이 되므로 전류는 흐르기 쉬운 R 쪽으로 대부분 흐릅니다. 따라서 임피던스 값으로 R에 가까워집니다. 중간 주파수의 경우 R과 C의 저항으로서 오더가 가까워지므로 전류는 R과 C 양쪽을 통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R보다도 약간 작아지고 위상은 콘덴서에 조금 지연되게 됩니다. 고주파의 경우 콘덴서의 저항으로서의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전류는 흐르기 쉬운 C 쪽을 통합니다. 저항의 크기는 작아지며 위상의 지연은 90도에 가까워져 갑니다. 지금껏 설명드린 것처럼 시료에 교류 신호를 입력해 주파수를 수입하면서 임피던스를 계측해 나가면
복소 평면상에 플롯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플롯 형상을 보고 역산해서 시료 내부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을 임피던스 스펙트로그램, 임피던스 분광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그래프의 경우 반원 커브를 가지므로 R과 C의 병렬 회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R1만 오프셋되어 있으므로 병렬 회로와 직렬로 R1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료의 정기적인 특성을 시료를 침습하지 않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임피던스 측정의 강점입니다. 이처럼 복수 주파수의 임피던스를 취득하는 임피던스 분교 측정 실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 정연파 상관법으로 각 주파수를 순서대로 인가의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노이즈를 억제해 정밀하게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파수를 순서대로 변화시켜 가므로 특히 저주파 측정 시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FFT 법입니다. 복수 주파수를 포함한 신호를 동시에 인가해 FFT에 의해 각 주파수별 임피던스 성분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측정 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지만 노이즈의 영향을 받기 쉬운 측정 방법입니다. 목적에 따라 이 두 가지 측정 방법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용 단계의 연료전지 디바이스 라인에는 대전류, 대전압이 인가됩니다. 이 라인에 어떤 식으로 센서류나 신호원을 연결할지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제입니다.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과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임피던스 측정의 의의는 시료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내부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오른쪽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먼저 반원 형태의 플롯을 보고 이 회로가 RC 병렬 회로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축의 오프셋 양을 보고 직렬로 저항 성분이 부과된 회로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의 전기화학 임피던스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화학 임피던스법의 의의는 비침습 측정을 통해 연료전지 내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연료전지의 열화 요인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기화학 임피던스법을 복습하겠습니다. EIS란 각 주파수에서 연료전지 셀의 임피던스를 계측해 전극, 용매의 전기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연료전지 EIS 측정을 실시하면 임피던스장에서 본 반원이 조합된 플롯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롯을 복소 평면에 플롯한 그래프를 콜콜 플롯 또는 나이퀴스트 선도라 부릅니다. 콜콜 플롯을 얻었을 때 연료전지의 내부 상태의 반응계를 전기회로 모델로 치환하면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등가회로 분석입니다. 극히 단순화된 모델로는 R과 C의 병렬 회로를 조합한 다음과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의해 이들 각 요소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되어 왔습니다. 먼저 이 반원의 오프셋 부분에 해당되는 R솔입니다. 이것이 전해질 막의 저항과 전극 저항을 나타낸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R솔 값이 제1장에서 본 IB 곡선의 저항 분극의 비례정수 R에 상당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RC 병렬 회로인 R 에노드, C 에노드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에노드 측 전하 이동 저항과 전극과 용액의 이상해면에 존재하는 전기 이중층의 용량 성분을 나타낸다고 여겨집니다. 에노드 측이 고주파 측에 있는 것은 수소 측의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RC 병렬 회로인 R 카소드, C 카소드는 카소드 측의 전하 이동 저항과 전기 이중층의 용량 성분을 나타낸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카소드 측이 저주파 축에 있는 것은 산소 측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RC 병렬 회로는 분산 현상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IB 곡선에서 말하는 곳의 농도 분극에 상당하는 성분으로 수소와 산소가 공급 부족이 되었을 때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성분입니다. 여기서 반원의 의미 부여를 할 때 주의점입니다만
연료전지에 콜콜 플롯을 취독했을 때 항상 반원이 같은 수만큼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R 성분이 상대적으로 크면 작은 R은 외관상 감춰지게 됩니다. 좌측 그래프의 경우 두 개의 반원이 보이는데 그것들이 등가 회로의 어느 성분에 상당하는지는 한 개 데이터만 보고는 엄밀하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각 반원의 의미 부여는 조건을 바꾼 실험을 계획해 비교해야지만 엄밀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측정값에 대해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캐소드 측만 촉매 담지항을 늘려 측정했을 때 이 두 번째 반원이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 저항이 억제되었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반원은 각각 에노드, 캐소드의 특성을 보인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조건을 바꿔 콜콜 플롯의 모습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 기준 측정값에서 운전하는 전류 밀도를 크게 했을 때 반원이 한 개가 된 경우 콜콜 플롯에서는 어느 요소가 지배적인지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데이터를 가로축에 주파수를 둔 보드 선도라 불리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보드 선도 상에서는 주파수에 따라 각 반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플롯 예에서는 전류 밀도를 크게 했을 때 주파수가 낮은 영역에서 반응이 지배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캐소드 측 저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콜콜 플롯과 IB 곡선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IB 곡선에서 말하는 저전류 밀도의 운전 조건으로 EIS 측정을 실시해 오른쪽과 같은 콜콜 플롯을 얻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고주파 측의 극한값 HFR은 IB 곡선의 저항 분극의 기울기 R을 나타냅니다. 한편 저주파 측 극한값 LFR은 이상적으로는 IB 곡선의 측정점의 접선의 기울기에 상단합니다. 왜냐하면 등가 회로로 봤을 때 저주파의 극한의 전류 경로는 DC의 전류 경로와 같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EIS 측정을 위해 인가하는 교류 신호의 전류가 크면 이들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EIS 측정을 할 때에는 운전 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크기인 인가 전류로 임피던스 측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IB 곡선상에서 방금 전보다 큰 전류 밀도로 운전한 경우 셀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콜콜 플롯은 오른쪽 파란 플롯처럼 고주파 측 저항값이 방금 전과 거의 같은 값이 되어 저주파 측 저항값은 아까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 부극의 기울기는 전류 밀도의 전체 영역에서 일정한 값이라 IB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보다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IB 곡선상에서 더욱 대전류 밀도 지역으로 운전한 경우 콜콜 플롯은 이론적으로는 오른쪽 녹색 플롯처럼 됩니다. 고주파 측 저항값은 거의 바뀌지 않고 각 전극의 특성의 반원 곡선도 변화하지 않지만 전류가 커진 것에 의해 분산의 영향을 나타내는 반원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저항이 커져갑니다. 이들 플롯은 어디까지나 이론값이기 때문에 각 연료전지의 성질에 따라 얻어지는 플롯은 조금씩 다른데요. 주의해야 하는 점이 콜콜 플롯 형태를 논할 때 어느 전류 밀도의 운전 상태로 계측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3장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전기화학 임피던스법의 의의는 비침스 측정을 통해 연료전지 내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우측 그래프를 보고 연료전지의 열화 요인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고주파 측 반원을 에노드 측, 저주파 측 반원을 캐소드 측이라 한다면 이 반원에서는 캐소드 측 전기 특성이 열화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화학 임피던스 측정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 측정 시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IB 곡선과 콜콜 플롯의 관계 얘기에서 연료전지의 실제 운전 조건에서 EIS를 측정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제 측정 시 문제가 되는 것이 측정 환경입니다. IB 곡선의 한계 전류는 어떤 연료전지 셀이든지 최대 2A 정도입니다. 연구용 소형 셀이라면 연료전지의 최대 전류값은 20A에서 50A 정도입니다. 한편 실제 운용에 이용되는 대형 셀의 경우 동작 전류는 100A에서 1000A입니다. 또한 연료전지를 스택해가면 전압도 더 고전압이 되어갑니다.
운용 시에는 이 대전류, 대전압의 검사 라인에 각 센서나 신호원을 연결해야만 하는데 기존의 전기화학 임피던스 측정기 중에 연결 가능한 측정기를 마땅히 찾을 수 없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낮은 전류로 한정해 측정한 경우에도 고주파 측의 유도 성분이 남아버린다든지 저주파 측 측정값이 흔들려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오키는 모터 제어용 인버터의 입출력 특성 평가 등 파워 일렉트로닉스 분야의 임피던스 측정기를 제공해온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전압 고전류가 흘러 노이즈가 큰 환경에서 임피던스 측정 시 사용되는 측정기 개발에 강하며 연료전지 분야의 임피던스 측정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실장 단계의 수소 시장용으로 당사에서는 알다스라는 EIS 측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FC 가동 중에도 측정 가능한 내전류, 내전압을 갖추고 있어 앞서 과제로 말씀드린 실제 운전 조건의 EIS 측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류 센서를 전기 계통에 연결할 때 대형 장치에서는 배선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 시스템에서는 클램프형 전류 센서로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때문에 배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12채널의 임피던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스택 평가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 계측을 통해 연료 전지를 평가하는 방법 기초편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